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119회 파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이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한 다음에 새로운 에피소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혁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깡쌤입니다. 계절이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보통 하는 거예요? 예.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머리 예쁘게 볶았네요? 네. 어디서 볶았습니까? 항상 하는 미용실에서 집 근처에. 항상 해주시는 실장님이? 원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작은 미용실인데. 그래요? 되게 당산역 근처에서 잘한다고 소문난 그래요? 미용실이. 소문은 났는데 갈 때마다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소문만 무성하구나. 근데 진짜로 잘 하세요. 그래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따라가 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돛 닦는 김도인? 네. 저번에 북콘서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왜 안 올려주십니까? 맞아. PPT 내놔. 난리 났는데. 올려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니까.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철학을 다시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뭔가 놀라운 것들을 해볼 것인가 얘기가 있다가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파워 특집. 두둥. 하지 마. 그래서 파워 특집으로 진행하고, 힘, 권력,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만의 재밌는 내용들 가지고 와가지고 한 4주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깡쌤이 준비하셨죠? 내가 진짜 이런 파워를 보여주겠다. 뭔지 모르겠어. 뭘 준비하셨습니까?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면서도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고, 일반 민중들의 삶을 개 돼지처럼 만들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준비해왔습니다. 만유인력? 예. 그렇군요. 전자기력. 예. 제가 준비한 파워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네. 힘 중에서도. 근데 권력을 그냥 영어로 바꾸면 그냥 파워 아닌가? 근데 그쵸.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은 어감상 어떤 정치적인 거, 인간 사회에서의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권력이 뭐죠? 파워요. 다들 지금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일요일 아침. 예.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태 사장이 굉장히 귀엽게 머리를 잘라 갖고 왔는데. 옆머리를 붙여주셨어요. 예. 네 옆머리가 너무 떠있으니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서 붙여주셨어요. 다들 머리 하셨네요. 사탕 같아요. 그래요? 예. 사탕이요? 추파줍스 같은 느낌도 나고. 달달합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권력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로버트 달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A가 B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이다. 강제력 같은 건가? 그렇죠. 상대방 혹은 상대 조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가 보니까 조직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속에는 대부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와 하급자 이렇게 나눠지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 명령을 하고 하급자는 그걸 수행함으로써, 또 상급자는 그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써
이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싶어 하죠. 권력을. 예,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돈, 권력, 명예, 해서 이 3대장. 돈, 권력, 명예? 예,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아닙니까? 깡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권력을 추구합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간에 한번 갑자기 물어볼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개 뭐라고? 돈, 권력, 명예.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게 따라오지 않고 다 없다고 가정해야겠네요. 그냥 업이야, 네네. 없어. 마이너스가 돈은 돼. 많은데 모두가 나를 멸시하든가. 어쨌든 그렇죠. 권력이 있는데 그지든가. 그렇지. 돈, 권력, 명예. 뭐 빨리 얘기해봅시다. 뭐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니까. 독실 어떻습니까? 그 독실님은 약간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진리, 자유. 근데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예는 있되 돈과 권력이 없어요. 권력이 전혀 없는 거를 지금 상상해보고 있었어. 간디, 테레사. 그런 분들이 일종의 권력, 일종의 파워가 과연 없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말라고.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걸 시킬 수 있는 거를 지금 권력으로 정의했잖아요. 예. 딴 분부터 합시다. 딴 분부터. 도희님. 전 돈이요. 돈. 네. 그,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멸시 받아도 네. 권력도 없어도 네, 돈이다. 그 이름이 김도인이 아니라 김돈이라는 설이 있던데. 네네. 돈. 깡쌤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권력. 권력. 아, 예. 진짜? 돈 거지가 돼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힘을 한번 잡아야죠. 그걸 못 잡아서 지금 죽장을 갈고 계신 거고. 그런 건가요? 저도 네. 돈입니다. 당연히 돈이죠. 멸시 그래요? 받아도? 뭐 어때? 돈 있으면 뭐 여행도 다니고. 이름도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네. 명예는 없으니까 다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면서 그냥 따르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전 명예로 하겠습니다. 명예. 그래. 욕 독실이는 먹는 건 싫어. 그래. 그래요? 돈 없고 거지가 있고 치킨 매일 못 먹어. 너무 고민하는데. 그래도 게시판에서 욕 먹는 것보다 그래, 나아. 그거보단 나. 욕 먹는 건 너무 싫어. 치킨 안 먹는 게 더 낫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고. 네. 그래서 오늘 깡쌤이 권력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 권력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철학적인 내용을 전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무능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냥 오늘은 옛날 이야기 들으시는 기분으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옛날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데 어느 나라인가요? 그 우리나라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죠. 러시아 가깝지 뭐. 왠지 안심이 된다. 그래요? 러시아 가깝지.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우리 영토니까. 그렇지. 예.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많이 멀잖아요. 지리적으로는 가까워 보입니다만. 그리고 러시아에 그렇네.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러시아 하면 가슴이 뛰고. 예. 러시아의 인민혁명가 이런 거 들으면 가슴이 뛰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민중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그렇군요. 시민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마지막 짜르 니콜라이 2세와 그리고 그 황제를 망가뜨렸던 어떤 사이비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러시아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읽었어? 예, 이게 총알도 막을 것 같아요. 두께가. 러시아 혁명사. 예. 누가 쓴 겁니까? 스탈린이. 예? 농담이고요. 예. 김학준님이라는 분께서. 아, 그래요? 예,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1000페이지가 책이 오래 넘습니다. 1000페이지? 예. 어이구. 이걸 읽었단 말이야? 여러 권의 책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네. 가장 많이 참고했다. 그렇죠. 책이 진짜 두꺼우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 보려고 그 러시아 혁명사라고 하는 글씨는 핑크색으로 예쁜 폰트로 썼거든요. 전혀 그러시구나. 완화되지가 않아. 저런 책이 있군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 황제를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차르. 짜르. 예. 응. 근데 이게 원어로는 차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알파 브라보 차리요? 차리, 예. 차리. 짜리, 짜리. 쩌리. 알파 브라보 뭐 차리가 이런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책들 보니까 군대에서 하는 명칭입니다. A, B, C를 알파, 브라보, 찰리라고 합니다. 왜요? 헷갈리니까요. 그 철자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멋있잖아. 더 헷갈리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짜르라고 그냥 할게요. 짜르 본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대의 수폭이죠. 수소폭탄. 아. 짜르본바. 네, 해폭탄 짜르본바. 중에서. 예, 그래서 그 대명사처럼 그 러시아에서는 동슬라브 민족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 즉 황제를 차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차르는 이 러시아라는 이 나라의 황제정의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인데 예. 이게 그 러시아가 1613년부터 1918년까지 로마노프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주 고대 중세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오늘날의 그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그 키예프가 중심으로 해서 키예프 공국 뭐 이런 나라 이름들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고 중심으로 발전하던 나라였는데 몽고 형님들한테 거하게 털리죠. 아. 그래서 거하게 털리시고 수백 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다가 저 이제 변방에 있던 모스크바 중심으로 러시아의 새로운 씨앗이 움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1613년에 로마노프 왕조가 개설이 되게 되고 표트르 대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표트르 대제. 이분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이 모스크바가 너무 춥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오늘날의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공국이었던 나라 이름도 1712년에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도 현지어로 하면 루시아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루시아. 이후에 뭐 예카테리네 2세 뭐 이런 군주들 이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왠지 문명 게임에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네, 문명을 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뛰어난 군주들이 이제 이 국가를 이끌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성기 때는 거의 핀란드도 다 식민지였고 지금 저 동쪽 끝에 연해주 지역까지도 그 제국을 확장을 하게 되죠. 항상 궁금했어.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땅이 큰 건가? 근데 땅이 대부분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알고 있습니까? 러시아 땅 크기가 아프리카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그, 네. 지도가 저 약간, 뭐죠? 위로 펼쳐져 올라갈수록 있어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그 부피가 크게 나오니까 넓이가 크게 나오니까. 아프리카가 훨씬 크대요. 정말요? 그렇죠. 그래도 엄청나긴 한 것 같아요. 알래스카도 원래 러시아 땅이었었잖아요. 네. 미국이 그걸 사갔었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넓이고 저는 그런 블라디보스토크나 그런 데 가면은 백인들 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극동이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원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그렇네.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겠지. 몽골 쪽, 그 몽골 근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왜 거기까지 러시아가 이렇게 야금야금 땅을 이렇게 확장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하고 찾아봤는데 결론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있어요. 뭐 이렇게 구매한 것도 있고 정복한 것도 있고 간 건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지도를 보고 살펴보면 그냥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러시아의 수도가 저쪽 끝에 동쪽에 있으니까 모스크바랑 서쪽에 있으니까 그죠. 도대체 동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왔고 거기에 백인들이 살고 있는지를 그냥 그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그걸 빼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사실 유럽 중에서는 후진국으로 취급을 받죠.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민족 국가로서 또 18세기, 19세기 이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노프 왕조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짜르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짜르는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국가의 원수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아, 재정일치네. 예. 그래서 표트르 대제 시절에 1716년에 제정된 국법 제3장 20조에 보면 이 짜르의 성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폐하는 절대 군주로 폐하의 행위에 관해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대답할 의무가 없으며 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 폐하의 희망과 선의에 따라 폐하의 국가와 영토를 기독교 주권자로서 통치할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다. 다 가졌네. 합니다. 예. 재밌는 부분이죠.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없다. 와. 이거 왜 하셨습니까? 대답할 물어봐도 의무가 대답할 없다. 의무가 없다.
예, 7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짜르는 반신반인적 존재로 여겨졌고 용어들이 약간 하지마. 친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거는 한국어로 이 오지 책에 마.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아, 예, 다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소위 아버지 짜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한테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중심, 동시에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르는 귀족, 관료, 군대, 경찰,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이 5가지 제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 상위 1%죠, 소위. 그래서 교육받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인구는 농민들이었습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전체 인구의 80% 가까이가 농민이었고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짐승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들이 이 사람들을 농노들을 거의 뭐 애완견 부리듯이 했고 애완견이랑 심지어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흑인 노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60년대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농민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했던 정권이었던 그 로마노프 왕조, 이 러시아의 전제 정권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 혁명이요? 러시아 혁명? 대충만 너무 많아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할 만한 그래요? 사건들이 러시아는 또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네네. 계절마다 혁명. 예. 그래서 이 러시아 전제 정권이 무너진 사건으로 또 시계바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9년 전이고요. 야. 예, 약 100년 전이죠. 1917년 2월입니다. 드디어 죽창의 전설이 시작되는 예, 그 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지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일지입니다. 1917년 2월에 6일 동안에 기록된 일지입니다. 2월 23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후에는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합류했다. 슬로건은 빵을 달라였다. 참가자가 약 13만 명이었다. 2월 24일 파업이 확대됐다. 21만 명이 파업에 가담하고 학생들도 미쳤다. 슬로건은 전쟁 반대, 또 전제 타도까지 나타났다. 2월 25일 파업이 전 도시로 확대되어 총파업이 시작됐다. 30만 명이 참가했고 신문이나 전차가 몽땅 마비되고 대학들도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시위대와 군경이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근데 노동자들이 권총과 폭탄을 사용하고 있다. 시위대가 경찰을 습격해서 경찰서장이 죽고 경찰서들이 파괴되었다. 자, 2월 26일 점점 급박해지죠. 오후에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다수가 부상했다. 하지만 군대 중 일부가 시민들에 대한 발포에 격분하여 반란군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제 망했다. 군대가? 네. 2월 27일 일부 연대의 군인들이 장교를 살해하고 반란을 선언했다. 지지한 거죠, 시민들을. 병사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감옥과 구치소를 해방시켰다. 재판소가 불탔고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소총 4만 정, 권총 3만 정을 탈취했다. 오후 3시에는 장갑차 부대와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군대 연대들도 반란에 가담했다. 총 6만 6,700명이 혁명군에 가담했다. 내전이네, 거의. 그리고 2월 28일 총 12만 6,700명이 반란군이 되어버렸다. 아까보다 줄었네요? 6만에서 2배가 늘었죠. 아까 25일에는 30만 명이었잖아요. 그럼 약간 시민. 파업이고, 지금 군인들이. 군인 12만 명이 혁명군에 가담했다. 오후 2시 반까지 본부를 지키던 정부군이 최후의 무기를 버리면서 다 끝났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러시아 2월 혁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2월 혁명? 예. 1917년 2월 혁명에 있었던 일지라고 그럽니다. 한 2월 23일, 뭐 이전부터 계속 파업 이런 거 있었는데 2월 23일부터 본격화돼서 노동자들 중심으로 했다가 뭐 농민들도 합세하고 학생들 뭐 그 지식인 계층들도 점점 불어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병사들이 합세를 하죠. 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혁명 세력에 합세를 하면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의회와 궁정이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2월 27일 저녁에 각 시민 대표들, 공장이나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를 결성합니다.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소비에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동 지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 군민, 그렇죠. 군대가. 예. 그리고 이 수도를 결국 이 소비에트의 지도하에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소비에트 조직이 다 결성이 되고요. 결국에는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죠. 예, 이게 그 유명한 러시아의 2월 혁명입니다. 아까 최 사장님이 러시아 혁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이게 이제 2월 혁명이라고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한 2주에서 3주 만에 뒤집어졌고 결국에는 이 짜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퇴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 왕위를 동생에게 양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동생이 안 받아요 그걸. 그래요. 괜히 받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로써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을 이끌었던 게 레닌인가요? 그 레닌을 혹시 좋아하시거나 추종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큰일 네. 안 근데 돼. 2월 혁명 뭐야. 레닌은 그때 당시에 국외에 있었고 국외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 이제 혁명 이후에 레닌을 기념해서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바꿨었어요. 레닌그라드로 바뀌죠 나중에는. 네. 잠깐 바뀌었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왜 이 사단이 났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서유럽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왕정이 존재하잖아요. 네. 예,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지만 영국. 그리고 저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왕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네요. 예, 동유럽 국가들도 꽤 많이 남아 있는 국가들이 좀 있고, 예, 그래서 입헌 군주제 형태로 이제 세련되게 변화한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이 망했습니다. 왕조가 한 순간에. 네. 그래서 거의 유일한 두 나라죠. 프랑스와 러시아 이 두 나라만이 거의 이 민중혁명 순수한 민중혁명에 의해서 왕이 쫓겨나고 마지막엔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렇군요. 두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부르주아 혁명, 한쪽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네요. 반대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소양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 네. 정말 두 나라가 반대로 일어났고 어떻게 유럽 대륙을 기준으로 보면 끝과 끝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프랑스 혁명이 훨씬 더 익숙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서구 세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저쪽 그 동유럽 쪽이라든가 소련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각인하고 있었고 교육 자체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두 혁명이 물론 어떤 질적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안 되고, 역사 발전의 단계죠. 역사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 단계라고? 부르주아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지. 언제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중에 일어나고. 그런데 라고 실제로 마르크스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러시아 혁명의 경우에는 좀 느낌이 부르지아들의 세상이 됐고 그래서 일어난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러시아 혁명을 평가하시고 싶은 어떤 독실님의 그건 알겠습니다만 그 주제는 저희가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도망가네. 러시아 혁명이 뭐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그 결과가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함부로 평가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관심사는 왜 이 잘 나가던 로마노프 왕조가 그때 당시 그 유럽 쪽에서도 최대 제국이었거든요. 전 세계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영토 크기 그리고 인구수도 엄청 많은 네. 상황이었는데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 속의 세 가지 장면을 또 가져왔어요. 예. 다시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뒤로요? 예. 예. 때는 1896년 5월의 어느 날입니다. 1896년? 이날은 짜르의 대관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호딘카 들판이라는 곳인데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호딘카 들판에서 거대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 명목은 이제 짜르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축제장에서 선물을 나눠준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약 50만 명의 개돼지와 같은 노동자 인민들이 몰려듭니다. 그래. 예. 선물 준다니까 또 그렇죠. 맞구만. 아유. 예. 그래서 통제가 근데 엉성하게 이루어진 바람에 약 2,0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말이 2,000명이지 우리 지금 뭐 한 몇십 명만 죽어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 한 자리에서 2,000명이 압살을 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참극이 일어난 건데 네. 그런데 이런 참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황실은 축제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녁 때는 궁정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무도회가 열렸고요. 이날 대관했던 짜르 니콜라이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고관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즐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이 장례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호딘카 들판의 비극이라는 사건이에요. 예, 나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날 대관식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마지막 짜르 니콜라이 2세인데 이 사건을 보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 네.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기는 이런 화려한 파티를 즐기면서 그 호화로운 생활에 눈이 멀어서 바깥 세상 일과 완전히 차단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1894년이 언제죠? 1894년이요. 언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었죠? 894. 강화도죠요? 아이, 무식한. 동학혁명 이런 거 기억 안 납니까? 동학혁명. 예, 청일전쟁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 해입니다. 1894년이면. 이때 그 10월경에 선왕이었던 알렉산드르 3세가 갑자기 죽어요. 이때 부왕이 49세였는데 죽습니다. 그러자 만 26세였던 맏아들 니콜라이 2세가 갑자기 짜르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약 1894년에 오르고 이제 몇 년 뒤에 대관식을 치르다가 이 사단이 났던 겁니다. 이 짜르 니콜라이 2세는 원래 태어난 것부터 굉장히 재수 없는 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요? 러시아에서 제일 재수 없는 날이 뭐 요베 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요베데이, 욥데이가 있었는데 이날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다 재수가 없었다라는 속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나쁘진 성격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보면. 네. 다만 절대 군주자로서 갖춰야 된 어떤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덕목을 결여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굉장히 유약한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우 그 민감한 분. 아, 그렇군요. 예. 타인보다 민감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행동이 지나치게 섬세하고 또 수줍음도 많았다고 합니다. 말도 별로 없었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진짜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한 그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막 공식적인 행사 나가는 것도 싫어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주변에 좀 성격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인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잘라내고 오히려 이제 귀염성 있고 그 독실이처럼 좀 귀엽고 겸손한 신하들을 이렇게 많이 중용했다. 독실이를 등용해라. 목소리 뭐야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적인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했다. 예. 그러니까 독실이가 그러면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간에 평소에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왕 자리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능력도 약간 결여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천생연분을 만났어요, 이 양반이. 황후 알렉산드리나 페도로브나. 예.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민중들한테 독일 여자로 불렀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독일 여자를 이제 민중들은 더 험하게 불렀겠죠. 한 글자로. 예, 한 글자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매우 거만한 데다가 냉정하기까지 해서 상류 사회에서 인기가 그렇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소수의 측근들한테 둘러싸인 채 고립되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고 두통도 많았고 심장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각종 약과 미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동시에 또 조울증도 있었나 봐요. 갑자기 또 기분 좋아졌다가 막 울었다가 막 이상한 증상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 초자연적인 미신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황후는 니콜라이 2세,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매우 걱정을 해줬대요. 딱 보니까 자기들끼리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지가 누굴 걱정해. 지가 더 나약한데. 근데 황제도 그래 보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던 미신들도 많이 알려줬고요. 황실 바깥 세상이랑 둘이 딱 단절해가지고 사실 부부 관계만 놓고 보면 금술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서로 깊이 사랑하며 상대방에 대한 헌신적인 부부였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워낙 천생연분이어서 싫어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싫어하는 것 첫 번째는 여론. 뭐 개돼지들이 떠든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식인이란 단어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지식인. 지식인 하면 이렇게. 지대노벨 같은 거 폐지시켜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지 천생연분 예. 황제와 황후가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러시아 상황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당시에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인구만 해도 2억 명이 넘었고요. 경제 당시에? 규모, 경제 규모가 거의 세계 5위 수준. 면적만 해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후진국이었는데 시민혁명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후진국이었는데 산업화가 뒤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 18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고 이게 워낙 러시아 땅의 특징이 이제 그 자원이나 이런 건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밖에 나가면 막 뭐 굴러다니니까 뭐가 그 1890년대부터는 굉장히 뛰어난 재무장관 위태라는 사람이 위임이 돼가지고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연평균 8%에서 9% 이상의 고성장. 와. 오늘날 중국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네. 예. 그래서 급속한 공업화 정책이 막 실시되면서 철도 산업, 뭐 석탄 채굴 산업을 비롯해서 각종 중공업 시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40%를 차지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당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러면 땡큐죠. 이런 나라는. 예. 그래서 해외 자본에 투기 자본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총 자본 가운데 약 30% 이상이 외국 자본이었다. 당시에 예. 어마어마하고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 좀 모습이 있죠. 예. 난 지금의 중국도 떠오르고. 예, 공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대기업 중심인데다가 해외 자본에 약간 종속돼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3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예, 뭐 최저임금도 개판이었고, 그러니까 생계 유지조차 힘든 저임금에 시달렸고, 뭐 6살짜리 애부터 부녀자들까지 뭐 철강이나 이런 중노동에 시달렸다라고 하고요. 1897년 노동법이 제정되긴 하는데 이 노동법 내용도 뭐냐면 최대 11시간 반까지 노동을 해라 이 얘기예요. 사실 원래 초기에 노동자들이 그런 걸 요구했잖아. 네. 그 시간 제한 하지 마라. 길게 하게 해라. 그 노동자들이 원했어요. 왜냐면은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 어떤 뭐 부가 자신들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길게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자리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뭐 10시간, 11시간 제한하지 말라라고 노동자들이 사실 원했었다고 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졌으니까. 그지. 그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는 작업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하도 반대를 한 끝에 1897년에야 이게 약간 제재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노동자들도 한 10시간 이상 노동은 기본 아닙니까?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 예, 우리도 우리나라도 뭐 보통 9시 출근하셔서 한 8시쯤 들어오시, 퇴근한 분들 많으니까 11시간씩 막 노동하고 그렇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빈민가에 살면서 뭐 판잣집 같은 데서 대충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생 상태도 안 좋고 평균 수명이 40대 미만일 정도로 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농업도 굉장히 빈사 상태였다고 합니다. 약 3만 명의 1%가 대토지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철저히 착취당하는 그리고 세금과 뭐 곡물 수출에 동원되면서 기아와 가난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화가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만 해도 1901년, 1903년 이때만 해도 수십만 명이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키예프 같은 대도시에서 파업을 지속적으로 벌였어요.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하기 시작해서 1902년도에는 뭐 대규모 반란들이 일어나서 막 지주를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거죠. 학생 운동들도 굉장히 격화돼서 막 학생들이 뭐 휴업하고 뭐 시위 벌이고 이건 둘째고 막 장관을 암살하고 이래요. 폭탄 던지고. 여긴 세다. 1890년대 이후니까 마르크스 사후 이후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도 있었고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 저항운동의 핵심에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배운 이 지식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민중들의 저항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조직화시키려는 지식인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 이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포켓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익숙한 왜? 이름으로. 아, 예, 왜? 또 불편하잖아요. 아, 불편해요. 네, 이름도 꽤 불편하잖아. 좀 마르크스 귀에 불편하고. 거슬리니까. 그러니까 포켓몬으로. 좀 생뚱맞지만. 예, 알겠습니다. 생뚱맞죠. 그래서 막시즘은 포켓몬. 아, 막시스트는 포켓몬 플레이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포켓몬 연구의 아버지. 그래서 플레하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양반인데 이제 이분이 포켓몬에 대한 연구 서적들을 다수 출판하면서 좀 마음이 편하네요, 들으면서. 수많은 이제 빨간 사람들을 양사들 하게 되죠. 아, 예, 그래서 플레이어들을. 네. 또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레닌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95년에 레닌을 주도해서 포켓몬 해방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냥 해임마, 그냥. 노동자 해방 동맹을 결성합니다. 야, 물론 뭐 조직이 와해되고 막 레닌이 체포되고 유배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이 레닌은 유배지에서도 계속해서 포켓몬 연구를 계속하죠. 또 다른 포켓몬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뭐 사회민주노동당이 결성되고 뭐 사회혁명당이 결성되고 복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스크라 들어보셨습니까? 이스크라? 이스크라?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불꽃이라는 뜻이죠. 어.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지옥에서 불에 활활 탈 것을 예감했던 그 이름 이스크라라는 이름의 주간 신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1900년에 미넨에서 독일 미넨에서 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온갖 그 포켓몬 매니아들이 요걸 구독해서. 예, 이걸 구독하면서 논쟁을 벌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아노프를 비롯해서 레닌이 이때 당시 30대였어요, 겨우. 젊다. 또 트로츠키라는 트로츠키. 무시무시한 인물도 있죠. 20대였고. 트로츠키가 20대였어? 그때 20대. 아주 천재적인 포켓몬 플레이어죠. 그 공산당 선언 쓸 때도 마르크스랑 엥겔스가 33,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않나? 굉장히 어린 나이. 그러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부다도 그렇고 30대에 모든 게 이루어지나 봐. 그렇습니다. 예. 못 이루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뭐 볼셰비키, 뭐 맨셰비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볼셰비키가 이제 강경파, 무장투쟁이라도 해야 된다. 예, 포켓몬을 잡으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었고 뭐 맨셰비키는 뭐 좀 온건하게 의회 안에서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 민주적 뭐 이런 절차를 겁니다.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노동자 정당, 농민 정당, 뭐 또 당시에도 자유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입헌 군주제로 부드럽게 넘어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짜르치아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니콜라이는 몰라 아무것도.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직 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칼과 채찍, 그리고 투옥으로 운동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경찰 국가를 만드는데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국장 출신의 플레베라는 인간을 내무부 장관, 내무부 대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중 첩자를 활용한다거나 뭐 거짓 선동을 한다거나 그때 당시는 이제 게시판은 없었습니다만 예, 이제 실제로 사람들 풀어서 이런 짓을 했던 여론을 거죠. 막 형성시키고.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혁명 세력을 분쇄하려고 했고 경찰 국가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콜라이 2세가 대관을 하고 혁명 이 포켓몬 플레이어들을 억압하는 네. 이 시대가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피의 일요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예, 피가 붙은 그 요일들이 많은데 두 번째 장면은 1905년에 있었던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1년 전에 1904년에 뭐가 있었죠? 1904년? 예, 우리 이제 한국사 1894 청일전쟁, 1904 러일 전쟁. 그렇죠.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독실님이 아주 언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얘기했었어요.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다기보다는 내부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둔 거 정도였었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깡쌤이 지금 정리해주고 계신 거죠. 암살편에 나와요. 암살에 나와? 아, 그렇구나. 어쨌든 러시아가 일본이 한번 대차게 붙었는데 육지에서도 그렇고 네. 해전에서도 박살이 났죠. 예, 완전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어쨌든 모양새는 러시아가 안 좋게 끝나게 되죠. 결국 지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황실에 대한 불만이 더더욱 커졌겠죠. 계속해서 불만이 이제 커지고 하다가 파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피해 일요일 사건에 재밌는 게 이제 가퐁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퐁 신부. 예.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어떤 사제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뿌락치였어요. 예, 경찰이 이제 노조를 탄압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뿌락치들을 파견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과 어느 정도 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조를 만든 신부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어용노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래. 예, 오늘날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용노조를 만든 신부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온건한 어용노조를 만들려고 딱 했는데 이 노조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만. 그리고 이 가퐁 신부가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그래서 너무 자기의 부담 능력 밖에 이제 지지를 얻게 되면서 이제 일이 사단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저항하면서 파업이 시작되는데 그게 커지면서 1905년에 약 12만 명 가까이가 동조 파업을 했다고 그래요. 12만 명? 예, 그러니까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만큼. 예,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당시 노조 지도자였던 가퐁 신부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뭐 세상을 뒤집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하느님의 지도 아래 이 질서, 짜르의 질서가 온건하게 이어지길 바랐던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우리의 이 불만 사항을 짜르한테 전달하러 가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를 만나기 위해서 1월 9일 민중들을 이끌고 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속으로 거의 울고 있었겠네. 네, 좋겠다. 20만 명이 넘게 모여버린 거야. 아. 예. 그래서 궁전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민중들은 별로 짜르에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데 하느님이여 짜르를 구해주소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동학혁명 때까지만 해도 민중들이 이제 그 황실, 조선 왕실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탐관오리들이 우리 못 살게 구니까 우리가 폐하를 만나서 아련하고 이 사정을 좀 구해고 싶다. 이래서 만나러 가는 건데 여기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짜르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민중들한테. 그런데 이 그 평화로운 행진에 멍청하게도 군대와 경찰이 발포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추산마다 다른데 약 500에서 1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와. 부상자만 3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오후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막 웅성웅성하고 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발포가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짜르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믿음, 짜르에 대한 믿음, 신뢰가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의 포켓몬 플레이어들이 격분하면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이걸 이제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아까 혁명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1905년에 있었던 1차 러시아 혁명입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4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농민들도 전국적으로 난리를 쳤고요. 6월 달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 흑백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혁명 역사 속에서 거의 처음으로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전함 포템킨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제가 아까 그 혁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10월이 다가왔습니다. 1905년 10월엔 정말 전국적인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 전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런 총파업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총파업입니다. 전국이 마비돼서 200만 명의 노동자면은 거의 다 파업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직원들에서부터 전화, 철도, 우편 다 마비되고 좀 인텔리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전문직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학생, 농민 다 뛰쳐나온 거죠. 그야말로 포켓몬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헌의회를 소집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의회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만들어라. 8시간 노동을 확립해라. 뭐 이런 요구 조건들을 내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켓몬들이 너무 심하게 날뛰다 보니까 결국에는 짜르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10월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선언이라는 걸 하죠.
내용이 뭐냐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또 언론 집회 결사 조합의 자유도 내가 보장해 줄게. 헌법도 만들게.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네. 그렇죠. 입헌군주제 형태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투표권도 내가 확대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혁명이 사실상 종식이 되죠. 그러나 이 혁명의 결과 실패였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니콜라이 2세는 말은 그렇게 뻔지르르게 했는데 의지가 없었어요. 이걸 지키고 싶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10월 선언이 끝나자 많은 포켓몬들이 이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겠구나 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방심한 틈을 타서 짜르에 경찰과 군대 조직이 지도부를 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도자들 다 잡아가고 노동자 농민 조직을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도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11월, 12월에. 네. 하지만 군경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탄압당하고 학살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영리한 그 스톨리핀 총리라는 분이 계세요. 러시아 제정 역사상 가장 똑똑한 정치가였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 양반이 이제 1906년에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의회에 황제 꼭두각시 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리고 토지 개혁을 시켜줘요. 좋은 거죠. 보통 토지 개혁은 그렇지. 지주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농민들한테 재분배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라 농민들을 부르주아 계급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공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주는 정책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의무 교육 실시, 뭐 전국민 보건 계획 실시, 뭐 보험제도 실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적인 불만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혁명 세력들, 이 포켓몬 플레이어들을 강력하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반체제 인사들을 다 현장 즉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1908년부터 한 1909년까지 2년 동안만 해도 3,000명 넘게 처형당했고 이때 당시가 이 포켓몬 플레이어들한테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영리하지. 농민들한테 토지나 부에 대해서 보장해 줌으로써 그 여론도 잠재우고 동시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포켓몬 중심의 사람들, 그 사람들 제거하고 그러니까 예. 지지 기반도 없어질 거고. 그렇죠. 예. 영리했다. 수많은 포켓몬들이 감금되거나 유배되거나 망명 생활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사람이 현대적인 정책들을 시행하잖아. 일시에 뭐 보험제도나 토지재분배나 그다음에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등 이걸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하고서 포켓몬들을 처리하고 나서도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보장해줘요? 농민들의 이익이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이 스톨리핀이라는 양반이 네.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 사람 정책이. 그리고 이 사람 정책이 계속됐으면 어쩌면 입헌군주제로 부드럽게 넘어갔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스톨리핀의 정책이 지배층들한테도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이 개혁 정책들이. 그리고 이 스톨리핀이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황제와 황후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암살당하고 끝나요. 예,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개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꼬락서니가 잘 나간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입헌군주제 형태로 부드럽게 갈 뻔했었으나 결정적으로 꼬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네. 네, 이 사건은 잠시 쉬었다가 예. 네, 진짜 혁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걸 흥미진진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2부에서 더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지요.